앞으로의 미국은 세계주의자가 아니라 애국주의자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정부가 가장 밀어주고 있는 산업을 고르러 가면 반도체와 AI 쪽이거든요. 네. 우리가 독점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핵무기로 그동안 100년 동안은 패권을 유지했던 것만큼의 파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 나라를 우리의 식민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3년, 2024년은 정부와 연준의 콜라보, 네. 2025년부터는 정부와 시중은행과 기업의 콜라보라고 봅니다. AI 쪽의 지원은 정부 나는 무조건 한다. 네. 대신 이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 그리고 AI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거기 파생되어 있는 기업들 니는 다 따라와. 투자를 해서 미국의 성장률을 이끌어가자.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부부장님 모시고 이 트럼프 2기를 이제 맞이하는 이제 미국 경제 이야기부터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디가 또 좋은 투자처인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연초에 또 항상 이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또 이게 승진도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미국 투자 메가 사이클까지 또 책도 쓰셨는데 그 사실 이 제목만 봐도 벌써 이 뭔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도 그 취임식 봤거든요. 네. 이 뭔가 이 진짜 앞으로 당분간 막 미국만 잘 될 것 같고 뭐 다른 나라들은 막 가만 안 둘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도 막 느껴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우선은 그 취임식이 이제 얼마 전이었는데 취임식 보시면서 뭐 어떤 뭐랄까 주요 내용들 뭐 이런 게 뭐라고 좀 느껴지셨어요? 일단 미국은 저는 사실 뭐 바이든 때부터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때 더 강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미국은 세계주의자가 아니라 애국주의자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개인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이 더 잘 되게 하자라가 트럼프 뭐 2기 4년 동안의 핵심 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엮여 있는 뭐 제반적으로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다양한 뭐 행정명령이나 다양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성장을 올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자기들 속된 말로 퍼줬다라고 하면 너무 퍼졌다. 이제 그걸 다시 다 가져오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그동안 패권 국가라는 거를 거의 100년 이상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과거에 패권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100년이 되면 보통 이제 노후화 됩니다. 노쇠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흥 국가에 아니면 다른 곳에 그 패권이라는 걸 넘겨주게 돼요. 미국도 사실 2차 대전,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라는 나라로부터 패권을 가져갔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세계주의자 형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분명히 뭐 최근 20년 동안 잘 살았지만 자기들의 성장률이 뭐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면 다른 2위, 3위 나라들의 성장률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자기들과 격차를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면 지금 왜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고 왜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고 왜 관세를 떼려고 할까? 다시 과거의 패권 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한 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왜 갑자기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미국은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했을 때 과연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되고 다른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든 뭐 바이든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애국주의 개념으로 앞으로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에는 뭐 약간의 견해 차이지 방향은 똑같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메가 사이클 지금 미국 투자 메가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게 걱정되는 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이게 간다라는 거에 대한 그 막연한 걱정이 있거든요. 우선 오르면 빠지는 게 또 이제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만약에 미국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패권을 다시 재도약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방식이 저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지금 이렇게 고금리에서는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리고 리쇼어링을 하거나 보호무역을 하면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는 미국 주식은 뭐 기대 수익률 자체도 높지 않을 뿐더러 미국 주식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하는 게 저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20년은 그렇게 전망하는 게 맞았다고 봐도 되는 이유가 그동안 미국 성장률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연준이었어요.
경기가 과열이 되면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그 경기가 슬로우 다운되거나 갑자기 경기 침체로 빠져버리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연준은 금리를 대폭 인하를 하면서 다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식.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미국의 GDP를 이끌었던 주체가 연준일 때 이런 방식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미국 GDP 성장을 이끌 주체는 정부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2023년부터 그거는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주도라는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국채를 많이 찍어내냐, 적자 국채 왜 이렇게 많이 찍어내냐 그런 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거의 35조에서 36조 달러 정도 돼요. 네. 그게 미국 GDP의 120%를 넘어섭니다. 과거에도 이 정도로 높았던 시기는 몇 번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여기서 정부 적자를 그리고 정부 국채를 줄일 생각이 없어 보여요. 가장 큰 이유가 네.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 그게 우리는 지금 막 AI만 보지만 이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많은 거는 지금 미국 정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이 정부 부채를 디레버리징하는 방식으로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GDP를 올리면서 이 정부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려고 지금 이 키를 잡았고요. 그러면 이 GDP를 뭘로 올릴까라고 봤을 때 미국은 지금 이 AI 반도체에 대한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이 GDP 성장을 다시 재도약시키겠다. 이게 단순하게 GDP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보기에는 이 AI라고 하는 산업 있잖아요. 이게 자체가 결국 AI가 보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네. 데이터를 얼마큼 많이 가져와서 이걸 엄청나게 학습을 시켜서 네. 이걸 다시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독점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핵무기로 그동안 100년 동안을 그 패권을 유지했던 것만큼의 파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냥 AI 산업 자체가 우리가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이 중국 뭐 다른 나라 있는 모든 데이터 정보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 나라를 우리의 식민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정치인들의 무슨 비밀 정보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국민들까지도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거를 미국은 사실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AI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2019년에 미국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행정명령을 통해서 AI에 대폭 지원하겠다. 1기 때. 그런데 미국보다 더 빨리 AI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를 알았던 나라가 2017년에 시집 중국. 네. 네.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는 러시아, 푸틴. 그리고 2018년에 인도. 네. 여기는 약간 독재를 하는 나라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네. 이 AI 자체가 자기가 독재를 더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고 지금 지배 구조다.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돈 버는 요소가 아니라 물론 돈도 당연히 되겠죠. 새로운 이제 혁신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기들의 독점 체제 그리고 그 전체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중국과 러시아는 더 빨리 알았다는 거죠. 네. 미국은 물론 늦게 알았지만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보다 빨리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빅테크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AI 산업에서 현재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정도 격차가 아니라 압도적인 우위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핵무기도 똑같았잖아요. 다 들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위험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위협이 안 되잖아요. 그 AI도 미국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해야 우리가 이걸로 앞으로 그거를 더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미국의 기업들도 이제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AI 같은 것들은 뭐 워낙 자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니까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은 경쟁자들이 포기해 버릴 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개발 자체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왜냐면 저기서 더 저렴하게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국민들이 뭐 써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아예 격차를 벌려서 전 세계의 AI 관련된 앱이나 기업은 미국 것들만 남아있게 해버리겠다. 그리고 이게 핵도 비슷했고 그랬는데 핵도 사실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뭐 원전이나 이런 다양한 데가 쓰이고 있지만 예전에 GPS도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터넷도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했고요. 네. AI도 미국 국방부에서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토대로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게 국방부에서 밀어주고 지금 재무부에서 밀어주는데 여기에 가장 원래 허들이었던 게 규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권 규제, 윤리 규제. 지금 그런 것들을 중국은 사실 그거 없이 그냥 막 진행하고 있었고 미국도 지금 그 규제를 거의 다 지금 풀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게 누군가 한 국가가 독점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한테는 인권이나 윤리로 규제를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네. 우리 것만 쓰자 이게 아니라 네.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개발을 못할 정도의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못하게 할 가능성이 핵처럼 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이번 미국 투자 메가 사이클을 쓰면서 제가 원래 저도 원래 트레이더 출신이었고 채권 운용을 했었고 그냥 경제 중심으로 모든 시장을 다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책을 쓰면서는 인문학 책, 역사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으면 허리띠 졸라매기도 줄이는 게 맞아요. 네. 소비 줄이고 뭐 지출 줄이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 지출 규모가 작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과거의 패권 국가들도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경험들이 꽤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의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2023년, 2024년에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네. 미국 경제 좋았었거든요. 그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정부가 국채를 조달을 해서 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핵심 산업, 특히 성장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 이게 성장이 끊기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AI가 뭔가 계속 돈을 퍼부니까 이게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네. 이쪽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계속 올라와주고 실적 전망치가 올라와주면 미국이 제일 좋고 나라면서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 돈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경기 침체가 고금리도 불구하고 안 오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 그럼 여기서 미국이 갑자기 경기 침체에 빠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은 미국이 계속 돈을 정부 차원에서 풀어줄 수만 있다면 네. 이 산업은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패권 경쟁으로 네. 옛날 그 소련과의 어떤 핵 개발 뭐 이런 네. 거니까 그냥 돈을 막 갖다 붓는 것처럼 네. 이길 때까지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줄일 마음이 없는 거네. 네. 일단 제가 이 표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노란색 선이 미국 GDP 대비해서 연준의 자산입니다. 파란색 선이 미국 GDP 대비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에요. 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2020년까지 보면 이 파란색 선은 그냥 플랫이나 플랫 가만히 있어요. 네. 연준이 노란색 선이 쭉쭉 올라오면서 사실상 미국 GDP에서 연준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거죠. 자산이 늘어났다는 건 돈을 풀었다는. 그렇죠. 연준이 네. GDP가 뭔가 안 좋아 보이면 돈을 풀어주면서 GDP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네네. 그동안 이 GDP에서 연준의 자산이 이만큼 많이 비중을 차지했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노란색 선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GDP에서 이 재정지출 파란색 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2023년도까지 제가 가져갔는데 2024년도 비슷했습니다. 연간 재정 지출이 네. 거의 6조 달러 정도 썼어요. 미국 정부가 네. 지출로 쓰는 게. 네. 그런데 33년까지 연간 8.4조 달러까지 정부는 지출할 거라고 미국 CBO 의회 예산처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지출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물론 GDP도 올라갈 거니까 이 비율이 네, 뭐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출을 하는 규모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고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거다. 라고 지금 의회 예산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GDP는 정부가 주도를 할 텐데 연준이 주도하는 방식과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연준이 주도하는 방식은 연준은 금리를 가지고 미국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네. 성장을 둔화시키기도 하고 네. 올리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전방위적으로 돈을 이제 확산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A 기업, B 기업, 뭐 A 섹터, B 섹터 다 같이 좋아져요. 안 좋아질 때는 뭐 다 같이 안 좋아지겠죠. 네. 물론 체력이 약한 곳부터 더 떨어지겠지만. 그런데 정부가 지출하는 방식은 결국은 재정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타겟을 딱 정해서. 네. 네. 저는 집중적으로 미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중심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GDP를 키워나가는 방식.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뭐 가장 지금 미국 정부가 어찌됐건 간에 국방부에서 가장 밀어주고 있는 산업을 뭐 고르라고 하면 반도체와 AI 쪽이거든요. 네. 반도체와 AI라고 하는 큰 산업 트렌드 안에서 당연히 파생돼서 나오는 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미국 정부는 지금 지출을 하려고 하는 그 키를 잡았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시대가 이제 다시 이제 2기가 시작됐는데 그럼 앞으로 뭐 향후 4년 정도는 이 AI와 반도체 쪽에다가 이제 대규모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도 약간 뭐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연준도 나름 어쨌든 뭔가를 할 텐데 하죠. 네, 그럼 연준의 어떤 그 역할이 뭐 조금 비중이 축소된다고는 하셨지만 네. 그래도 뭐 그게 아예 무의미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무의미하진 않죠, 절대로. 네, 그러면 연준은 뭐 어떻게 따로 또 사실은 정부랑 또 다르게 가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가령 정부가 아무리 지출을 해도 연준이 너무 높은 고금리로 가버리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출을 타겟팅해서 하고는 있어도 연준이 너무 금리를 낮게 가버리면 모두는 전방위적인 버블로 가버리고 이건 인플레이션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연준은 적절한 금리 수준으로 정부가 육성하고 싶은 산업으로 분명히 정부는 자기들이 지출하고 싶은데 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출해주는 산업이 더 커지려고 하면 그 산업들이 자기들이 막 투자를 막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금리대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예시인데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잖아요. 갑자기 여기 3%까지 떨어뜨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릴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중소형 기업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돈이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진짜 풀려야 되는 산업 쪽으로는 덜 풀리게 됩니다. 은행들도 대출을 해야 되는데 캐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가는 거를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면 연준의 금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정 수준 이쪽으로 대출이 안 풀릴 정도의 금리 수준.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 절로 안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못 가는 그 적정 수준의 금리. 그래서 정부와 연준의 코워킹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커뮤니케이션 하겠지만 정부는 A에 계속 지원을 해줘도 은행 시중은행에서 돈이 풀린 쪽이 계속 저쪽에 B로 풀린다고 하면 이쪽은 A로 풀린 거는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AI나 반도체 쪽으로 돈을 대출을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쪽이 보통 보면 대기업 쪽이 꽤 많잖아요. 대기업 쪽이고 잉여연금이 꽤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빅테크 중심 이쪽으로 해서 계속 돈이 가고 빅테크에 연계되어 있는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돈이 가게 하려고 하면 연준이 너무 빠른 금리 인하도 사실 좀 현재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2023년, 2024년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냈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화량 그게 과연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통화량. 원래는 금융위기 때 경기가 확 무너지면 정부가 돈을 풀고 국채를 발행을 하고 연준이 화폐를 찍어내요. 그걸 다 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표를 한번 보시면 이 파란색이 정부 부채 규모예요. 이게 쭉 그냥 올라오잖아요. 계속. 2023년 4년에도 계속 올라왔거든요. 정부 국채는.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색 선이 통화량 그래프거든요. 통화량. 근데 2023년, 2024년까지는 이 M2 통화량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통화량이 늘어나서 화폐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런 것들이 막 뭐 기사들도 많았고 사람들의 뭐 유튜브에도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통화량 비교를 해보면 검색만 해봐도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과 2024년에 미국 정부가 자기들이 국채를 조달해서 원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겟팅해서 지원해주는 방식 자체는 화폐를 풀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 국채를 시중에 있는 잉여노선 끌어와서 그 대표님이 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정부 국채랑 맞바꿔주고 대표님은 뭐 AI 투자를 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 국채를 주면서 이자를 주고 내가 정부인데 정부는 돈을 가지고 와서 AI 반도체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제 통화량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잠들어 있는 돈들 어차피 뭐 이자 2, 3%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국채로 모아가지고 너네한테 한 4, 5% 줄 테니까 받고 있어. 어차피 니네 아무것도 안 하잖아. 대신에 이 돈 내가 수십조 모아가지고 몰빵 AI 이런데 이게 그래서 없는 돈을 만들어내서 찍어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게 금융위기 때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무조건 인플레이션 이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올 수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국채 조달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저는 이거를 그래서 자금의 재배치 형태였다. 시중에 놀고 있는 잉여유동성을 정부 국채로 맞바꿔치기 했고 그 잉여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이들은 언제든지 버블이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돈들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집을 사든 뭐 할 돈들이었는데 그 돈을 국채를 줘버리면
국채에 나오는 이자만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채라는 현물을 두고 있으니까 이 원금은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국채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만 이 사람들은 그냥 이자만 받는 방식이니까 큰 버블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네. 특히나 그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정부는 가지고 와서 그걸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2년 동안 돌렸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명확하게 목적이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이렇게 재정을 막 이게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통화량은 딱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는 정확하게 그냥 말 그대로 비효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꾸겠다. 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023년, 2024년 물가 상승률 자체는 디스인플레이션 구조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금융시장에서는 호재예요. 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결국은 물가가 둔화된다라고 금융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소비자들 네. 9% 올랐다가 올해 8% 올랐대. 그 내년에 7% 올랐대. 계속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선거에서 진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더 빠르게 잡았든지 해야지 더 사실 더 유리했었을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건 바이든도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풀면서 정부 국채를 조달을 할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연준은 어찌됐건 금리를 계속 올렸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금리 수준에서 갑자기 부동산 사고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버블로 갈 수 없게 만들었었는데 물가 상승률 둔화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게 결국 물가는 계속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선거는 졌지만 어찌됐건 바이든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2년 동안 물가는 계속 생각하면서 정부 지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걸 이제 패권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아, 이거는 우리가 AI에 돈을 몰아주지 않으면 결국에 중국이든 어디한테 이렇게 밀리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패권을 뺏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물가도 이제 잡아야 되고 그쵸. 통화량도 늘리지 않으면 모아서 있는 거 모아가지고 네. 몰아주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이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아까 말한 어떤 뭐 잉여 자금 같은 것들을 끌어다가 했는데 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런 잉여 자금이 이제 무한정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 갖다 쓴 거 아니냐. 이제는 네. 국채 발행 안 되지 않냐. 이런 그쵸. 얘기들도 있잖아요. 이게 잉여 자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정의는 없는데 네. 제가 2023년, 2024년 방송에 나왔을 때 말했던 잉여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연준에 있는 영래포 계좌에 들어가 있었던 돈들이었어요. 네. 그게 쉽게 설명드리면 CMA 계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자 받는 돈들. 네, 그게 코로나 때 이후로 해서 2022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2조 달러 이상이 거기 파킹돼 있었어요. 네. 2조 달러면 거의 2,000조가 넘어갑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 돈들이 현재 2025년 1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줄었네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할 때 이제 그동안 쉽게 조달을 하기가 쉽지 어렵다는 거죠.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잉여 자금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네. 그냥 무한정으로 국채 발행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 2024년 그동안은 광의 통화를 못 늘리게 하면서 정부가 잉여 자금을 가지고 와서 타겟팅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네. 2025년부터는 이 광의 통화가 늘어나는 방식, 결국은 시중의 유동성이 확장되는 방식. 이게 네. 쉽게 설명드리면 대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감세, 규제 완화, 은행 규제 완화라고 바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노는 돈들 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시장에 좀 돈을 좀 풀긴 풀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대출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규제 같은 걸로 좀 묶어놓은 것들 좀 풀어주고 하면서 네. 야 니네가 좀 받아서 해라. 네. 그동안은 기업들도 그렇고 보조금 받고 했는데 대출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못했으니까 광의 통화가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2025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정책 기조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은 시장이 모든 걸 맡긴다는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맡기는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너희들 따라와. 네. 대신 정부 혼자서 모든 걸 돈을 다 쏟아붓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정부 적자를 매년 내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정부 적자에 모든 걸 더 올인했다라고 하면 트럼프 정부는 니네가 이제 투자를 해. 내가 니네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줄게. 일단 AI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해주고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은행 규제 완화를 해줄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인세에 대해서 인하를 해줄게. 그거는 니네가 그냥 돈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 가지고 있는 돈과 세금 혜택 받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미국의 성장률을 이끌어가자. 그래서 저는 2023년, 2024년은 정부와 연준의 콜라보. 네. 2025년부터는 정부와 시중은행과 기업의 콜라보라고 봅니다.
대신 연준은 적정 수준의 금리를 유지를 해줘야 그게 풀 수 있는 대기업들만 풀 수 있는 거죠. 네.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업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내려버리면 네. 그때는 진짜 버블로 가거든요. 네. 실적이 없는 기업들로도 돈이 가고 실적이 없는 기업들도 갑자기 뭐 투자를 만들리고.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게 사이클이 AI 사이클을 독점을 하고 나중에 우뚝 서려고 하면 버블이라는 게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는 버블이 생기면 안 되고 네. 두 번째는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그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근데 가야 돼요. 그게 그거 할 때 가장 큰 위험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유가 뭐 매일 뭐 300만 배럴씩 푼다. 네. 그리고 뭐 유가는 일단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계속 간다라는 걸 계속 말하는 이유가 유가가 결국은 물가에 가장 영향이 크거든요. 물가 상승률에 크고 물가 수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물론 집값도 많이 미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에너지는 일단 무조건 잡고 간다. 그리고 AI 쪽의 지원은 정부 나는 무조건 한다. 네. 대신 이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 그리고 AI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거기 파생되어 있는 기업들이는 다 따라와. 그렇게 지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가 그 대출 받아가지고 너네도 이제 돈 빌려서 같이 네. 계속 투자하자. 네네. 그렇게 좀 앞으로 당분간 더 갈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게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네. 2024년 한 11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한 1월 초까지만 해도 장기물 금리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막 10년물 금리 뭐 그때 4.8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미국제 10년물 네. 5% 간다, 6% 간다, 네, 7% 간다, 뭐 5만 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또 구독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리는 오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금리가 오르는 게 무슨 이유일까를 한번 꼭 따져보시라. 이게 좀 약간 이건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네.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4.8이라고 하면 네. 이 4.8을 구성하는 요인을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하나가 미국의 성장. 그게 미국의 단기 실질 금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게 사람들이 미국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지 우려가 그리고 기대감이 반영된 거예요. 네. 세 번째가 텀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네. 야, 미국 정부가 과연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 있을까? 미국이 뭐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 이런 그 불확실성. 이걸 세 개를 쪼개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네. 연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네. 연준에 들어가면 그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 이 검정색 그래프가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의 추이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쭉 검정색 그래프가 쭉 올랐잖아요. 올랐네요. 네, 미국제 10년물도 쭉 올랐는데 미국제 10년물이 오르는 거에 대부분이 기여를 했던 게 이 텀 프리미엄이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정부든 연준이든 이거는 어떻게든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려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감 때문에 네. 저 금리가 올라가. 금리가 올랐다. 예. 네. 항상 뭐 과거에 오른 거 보면 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다 막힌다라고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연준의 구두 개입이나 정부의 뭐 다른 개입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 이런 거 이 검정색 그래프가 최근에 조금 내려왔지만 다시 또 막 올라가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가 만약 또 올라가면 미국 연준은 그리고 미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잠재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키는 미국의 양적 긴축 종료라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대출 나갔던 돈들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잠깐 멈추겠다 네. 우선. 네. 뭐 양적 완화까지는 안 가겠지만 양적 네. 긴축을 종료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미국 은행이 어떻게 보면 미 국채의 최대 수요처예요. 네. 그런데 규제가 너무 빡빡하게 돼 있어가지고 국채를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사주니까. 네. 국채도 못 사고 대출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를 하려면 그 이상의 자본금을 채워라고 빡빡하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네. 근데 그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국채도 사, 대출도 풀어줘. 근데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은행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기업 대출 그것도 네. 은행 규제 완화랑 맞물린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좀 뭐 써볼지 뭐 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공화당 정강 정책을 보더라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네.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당 1달러로 발행하는 코인이에요. 네. 가격 변동성은 없는데 이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담보로서 미 국채를 받아요.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나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인 거거든요. 네. 이들은 미 국채를 살 수 있어요. 미 국채를 사야 돼요. 그러면 미 국채의 수요처가 생긴다는 거죠.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동안은 미미했던 게. 이거에 대한 규제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AUM 사이즈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다 미국이. 그러면
이것도 미 국채의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만 보더라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미국 장기 금리는 우리가 막 올라갈 때 특히나 물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텀 프리미엄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줄어들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금리 레벨이잖아요. 그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막 3%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4.8%, 4.7% 이렇게 올라가는 금리가 뭐 4%대 초중반으로 다시 안정될 수 있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대출을 하고 캐펙스를 늘리고 성장을 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은 지금 앞으로 국채 발행을 더 할 것 같은데 그거 누가 사주냐.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이제 막 더 막 급등한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정부가 규제를 좀 빡빡하게 해놔서 그런 그렇죠. 거지. 네. 그거를 풀기만 해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완화만 시켜줘도 충분히 이제 신규 매입 그 수요들이 생기니까 네.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네. 이게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장기 금리가 네. 많이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못 버팁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성장이 떨어질 거고 네.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산업들이 다 스탑하겠죠. 모든 투자를. 그러겠죠. 그걸 미국이 원할까요? 대출도 미국, 못 받고. 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딱 그 핵심 피가 딱 인플레이션은 크게 올라가면 안 된다. 물가 상승률은 크게 올라가면 안 된다. 성장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장기 금리는 일정 레벨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번에 왜 트럼프가 민간에서 일론 머스크를 데리고 와서 도지라는 수장을 맡기고 그리고 왜 베센트라고 하는 관료 출신이 아닌 헤지펀드 매니저를 데리고 와서 재무부 장관을 시켰을까? 제 베센트의 이력을 보면 40개국 이상의 나라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핵심 CIO 네. 역할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조지 소로스 펀드가 이제 글로벌 매크로 펀드라고 해가지고 네. 그 약한 국가들 공격하는 게 네. 주특기였어요. 그게 그 사람이 보는 지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이런 나라들에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번다. 네. 털어먹자. 네. 그러면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놔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헤지펀드의 속내를 잘 안다고 하면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할지 방어책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관료적인 사람들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되게 전략적인 지금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도 너무 올라가서도 안 되게 맞고 반대로 너무 내려가는 것도 안 되는 딱 그 적정선을 계속 찾아가려고 장기 금리 하는 정도지.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반대로 막 금리가 급락하고 네. 이런 일들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